자, 그러면 이제 2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라는 제목 한번 달아봤습니다. 결국 지나고 보면은, 실적이 답이더라. 실적이 답이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수출 이야기하면서 그 수출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한 업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하고 조선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뭐 신문 기사 찾아보면 다 있으니까 결국에는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조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주가도 보니까 같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실적이 답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또 특히 지금은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또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언제 만약에 적자를 했다면 언제 턴 어라운드 될까? 아니면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뭐 신문 기사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리포트를 한번 더 보면서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또 조절해보고 실적이 더 좋아질 것들 한번 찾아보는 건 뭐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뭐 생각이 됩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까? 한번 접근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책에 이것도 다 실어놨던 건데 주린이 주식과 외학이 보면은. 종목 발굴, 뭐, 여기서는 이제 제가, 박스 모멘텀 전략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고, 종목 발굴을 어떻게 하는가. 일단 신고가, 물론 지금은 이제 신고가가 아닌 종목들도 괜찮은 게 많아요. 괜찮은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들 중에서 또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다가 소개를 해놨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사실 지금 시장에도 지금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지금 이미 바닥에서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52주 신고가 치고 가는 것들 많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그런 경향이 많았고 뭐 2차전지 관련주들도 52주 신고가를 치면서 급등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면은 그 근본에는 실적 증가가 있더라. 실적 증가.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례 탐구로 한번 보겠는데 이거는 제가 2022년도 작년에도 제가 특강을 뭐 한 거의 2달에 한 번 걸로 다녔습니다. 이제 오라는 데가 가면은 그래서 한 5월, 6월부터 이제 뭐 실적을 봐야 된다. 물론 이제 작년에 워낙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조금 지지부진한 게 많았는데 실적 무조건 봐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보여줬는데 JYP 엔터를 제가 이제 사례로 매번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작년 9월에도 제가 이제 이마트를 가가지고 이마트 특강을 가서 JYP 엔터 실적 좋다. 실적 좋기 때문에 이런 거 52주 신고가 근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가고 있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향후 전망 물론 이제 주목해야 된다. 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저는 JYP 엔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 동향도 살폈지만 근데 증권가나 이런 데서는 별로 크게 JYP 엔터에 대해서 주목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생각보다 안 오르네. 좀 긴가민가한 측면도 조금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으니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실적이 올해 1월이니까 이제 연말쯤에 이제 뉴스에도 실적이 기대된다. JYP 엔터 실적 좋을 거다.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좋을 거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조금 예상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사실 저는 6만 원대 주가 있을 때도 최소한 이거 9만 원 가야 되는데 한 10만 원은 가져야지 이제 적정가고 한 팔고 나올 만한데 라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사실은 가지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1월까지도 사실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때 이제 올해 3월에도 제가 이마트 특강을 가가지고 JYP 엔터 사례를 이게 실적 좋다. 실적 좋은 거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다. 향후 전망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실적 좋은 걸 찾아야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적을 다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때 보면은 이때는 안 올랐어요. 그렇죠? 한 1년 이상 4분기니까 분기. 이게 이제 분기 실적은 사실은 좀 뒤에 한 2달 뒤에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끊어놓은 거는 그냥 분기 끝날 때쯤에 화살표를 대충 해놨는데 실적은 사실상 좀 더 뒤에 나옵니다. 화살표보다 좀 더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는 화살표보다 좀 더 뒤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때 지금 1Q 실적이 발표된 게 사실은 한 이쯤에 발표된 거예요. 이쯤에 이미 좀 올라갔을 때. 그렇죠? 그런 것들 좀 감안하고 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니까 이때 지금 한 거의 뭐 1년 이상, 그렇죠? 1년 이상 횡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안 올랐어요. 근데 왜 안 올랐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뭐 실적이 6%, 뭐 3%, 거기다가 적자, 전년 대비 마이너스 이익, 순이익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매출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고 순이익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안 오르다가 이제 보니까 이때 4분기에 갑자기 180%, 거의 뭐 3배 가까이 실적이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때 주가가 반등했다 내려온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좀 중요한 핵심적인 키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반짝 실적 아니냐. 과연 다음 분기에도 이렇게 실적 올라갈까?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 다음 분기에도? 그랬는데 뭐 하는 거 보니까 실적 발표는 뒤에 났지만 이미 이제 뭐 시장 동향이나 이제 기업 분석이나 뭐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다 분석해 보니까 좋다는 거 알죠? 미리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적 발표했을 때 전년 대비 39%, 전년 대비 200%. 3배 뛴 거예요. 이때 2022년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200%나 뛰었는데 왜 주가 안 움직여? 하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소개를 하고 저도 이제 사고 막 그랬었죠. 근데 이제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근데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200% 또 뛰었는데 안 가. 사실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고 기관들은 계속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파는 이유는, 외국인들은 계속 사는데 기관들이 계속 파는 이유는 어떤 논리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경기 침체가 오니까 2023년에 사람들이 콘서트에 못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경제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면은 콘서트 매출이나 음반 매출 이런 것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증권가에서. 그러니까 제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경기 침체 온다 그러고 증권가에서도 그러는데 근데 희한하게 외국인들은 계속 사. 외국인들은 계속 사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안 좋을 거라고 했던 2023년 실적이 155% 서프라이즈가 나버리니까 이렇게 튀어 올라 버린 거죠. 갑자기. 물론 저는 이제 거의 다 팔았어요. 너무 빨리 파는 게 문제죠. 너무 빨리 팔았어요. 저는 적정가가 제가 봤을 때 이때 제가 분석했을 때 적정가가 9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14만 원까지 올라갔죠. 최근에 그것도 급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극소량 남겨놓은 게 보니까 수익률이 한 140% 정도 되는데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결국 실적이 좋은 놈들은 가더라.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권가에서 분석을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건 팔아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 실적이 좋으면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 실적에 빛을 볼 때가 있더라. 근데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버려야 돼요. 네, 버려야 됩니다. 물론 실적이 안 좋았다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2년, 3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민감 업종,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가 최근에 한 2년 기다린 사람들이 이제 다 빛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패턴이 있는 거, 그런 순환적인 건 이제 한 몇 년 기다리면 그래도 된다 이런 게 있는 거고 이런 거는 그러면 지금 막 보면 이제 엄청나게 그 JYP, 엔터니, 뭐 YG니 뭐 그 증권가에서는 지금 사야 된다고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야 된다. 신문에서도 막 지금 사야 된다. 지금 뭐 한창 계속 간다. 이거는 JYP는 뭐 한류 음악 이거는 지금 K-팝은 세계적인 대세다. 그러면 사야 될까요? 물론 사는 건 자유죠. 그렇지만 저는 차마 지금 사라고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팔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더 가면 안 되죠. 제가 팔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과연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버슈팅에서 갔는데 더 올라가려면 실적이 얼마나 나와야 될까요?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전년 대비 상승률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 그걸 이제 근데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면 더 가요. 20만 원도 가고 뭐 30만 원도 갈 수 있을 거예요. 보여주면은. 근데 과연 그걸 보여줄 수 있을까에 이제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과연 얼마나 나올지. 물론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잘 나오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벌어왔고 그게 이제 반영이 됐지만 앞으로도 더 잘 벌긴 잘 벌겠지만 얼마나 잘 버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와 연결해 본다면은 무조건 오를까? HMM입니다. 10배 올랐어요. 1년 만에. 그렇죠? 자, 근데 진짜 저는 HMM을 이제 보면서 HMM을 이제 저는 이제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핫했죠. 흠슬라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흠슬라 이야기가 언제 나왔을까요? 이때 나왔어요. 이때 흠슬라. 그러면서 이제 개미들이 다 산 거예요. 흠슬라 더 간다, 더 간다. 막 증권사에서도 뭐 더 간다. 실적은 대박이다. 저도 근데 사실은 이거 종목 분석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흠슬라가 2022년도 흠슬라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망했죠. 그 HMM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 연간 순이익만 10조를 냈습니다. 순이익만 10조를 냈어요. 21년도, 22년도에. 현대차가 10조 못 내요, 순이익. 그렇죠? 지금 분기 하이닉스는 뭐 적자입니다. 근데 흠슬라가 그러면 그 HMM이 10조를 냈으면은 순이익 기준으로 따졌을 때 시가총액이 거의 뭐 몇백 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때 막 100만 원 간다는 이때 이제 5만 원 분할 5만 얼마였는데 10만 원 가야 되는데 10만 원은 기본이다. 막 이런 막 리포트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10만 원은 기본 가야 된다. 근데 저도 이때 들었으면은 이제 EQ 실적인데 이때 이제 EQ가 끝났으니까 실적 발표는 한 이쯤에서 났을 거예요. 이쯤에서. EQ 분기 실적이 2조가 났어요. 분기 실적만 2조. 하이닉스, 뭐 현대차 그냥 다 넘어서는 삼성도 2조 못 냈어요. 그렇죠? 현대차도 2조 못 내요. 분기 실적. 그러면은 HMM이 지금 이 분기 실적이 2조가 났다는 거는 연간으로 10조가 넘었으니까 이거는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오르다가 결국에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좀 의문의 종목인 게 이때는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3Q가 끝나고 이제 실적 발표는 더 뒤에요.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3Q는 이 실적 발표는 이쯤인데 분기 실적이 2조 3천억을 내고 전년 대비로는 9,000%, 900배 증가하는 거예요, 실적이. 이거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거 만약에 이제 HMM이 아니라 뭐 진짜 시가총액 뭐 1,000억, 2,000억짜리 뭐 그런 종목이 진짜 뭐 2조 3천억이 아니라 만약에 2,300억을 내고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이 9,000% 증가했다 그러면은 뭐 상한가 한 10번 갔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실적이 안 좋았냐? 아니면 그럼 그 다음 실적은 1,800% 증가하고 2조 6천억 냈어요, 분기로. 분기 순이익만. 그 다음 실적은 2022년은 더 잘 나왔어요. 3조를 냈어요, 분기에. 분기에 3조. 지금 현대차에서 뭐 1조 냈다고 엄청나다 막 그러는데 뭐 HMM은 3조 냈는데 주가는 지금 뭐 이미 이때 내려왔을 때 반토막 이상 났죠. 그리고 계속해서 3조, 2조 6천억, 그리고 1조 4천억인데 이때는 이제 연간으로 따졌을 때 이미 마이너스 47%죠. 그러니까 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많이 나와도 계속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여기 보면은
9,000%, 1,800%, 1,200% 증가해도 이렇게 떨어졌을까? 사실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죠. 실적이 좋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실적은 좋은데 왜 떨어져?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이런 데서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뭐 자료를 따로 넣진 않았는데 이 HMM의 실적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 건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게 있죠. 운임 가격. 짐을 많이 실어 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임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임 가격이 1,000원일 때 10번 실어 나르면 10,000원을 벌지만 운임 가격이 100원일 때 10번 실어 나르면 1,000원밖에 못 벌어요. 근데 운임 가격이 1,000원일 때는 한 번만 실어 나르도 그 1,000원을 버니까 뭐 여러 가지 그 판관비를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순이익이 많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인 거는 이때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이미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떨어졌는가? 증권가에서는 향후 전망을 안 좋게 봤다는 거예요. 이미 낮아질 거다. 컨테이너 지수 너무 올랐다. 고점이다. 그래서 사실은 고점에서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하고 그 기관들의 물량 떠넘기기가 계속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고. 그러니까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좀 계속해서 올라갔지만, 거기까지는 아마도 좀 큰 손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예측은 하지 못하고 물량을 빨리 좀 떠넘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도 좀 과열되어 가지고 떨어진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HMM 같은 경우는 업황이 안 좋아질 거를 미리 선반영한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향후 전망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향후 전망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실적 나왔을 때 좋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더 떨어진 거는 지금 이미 역대급 실적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좋아질 수 없다.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점에서 우리가 오버슈팅 해가지고 이거 보면 엄청나게 오버슈팅 했어요. 그 오버슈팅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장밋빛 전망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역대급 실적으로 오버슈팅 나와가지고 올라갔는데 다음에도 더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실제로도 더 잘 나왔지만 이제 더 좋아질 것이 없다는, 더 좋아질 것이 없으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여기보다 더 잘 나올 수 있을까? 다음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다 털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제 이때는 나름대로 좀 반등이 나왔죠. 사실 이제 이런 반등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아, 다시 갈 거야, 정보점. 실적은 또 역대급이야. 순이익으로 따지면은 지금 최고야. 그렇지만 이미 이때는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 꺾이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 꺾이니까 더 많이 앞으로 안 좋아질 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물류 대란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닥을 기죠. 그럼 언제 올라요? 이건 이제 경기 민감주고 경기가 좋아지고 수출이 잘 되고 운임 지수가 올라가야지. 그때부터 서서히 가는데 그렇지만 또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물론 일시적인 반등은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이 하락 추세가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향후 전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JYP 엔터 이야기했을 때도 제가 이제 JYP 엔터를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봐도 이때 주가가 안 올랐던 이유, 실적은 좋은 건 나는 아는데 이거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라고 했지만 이때 안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23년 전망을 안 좋게 보는 증권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엔터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2023년에 와보니까 좋은 게 드러나고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오버슈팅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BH도 좀 비슷합니다. BH도. 그래서 보면은 이건 굉장히 그냥 이제 뭐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2022년도에 계속 그냥 들락날락 했어요. 근데 보니까 2021년 1Q에 뭐 적자 지속하면서 떨어졌다가 또 흑전하니까 좀 올라왔다가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해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데 2022년도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H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게 2021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계속해서 흑자 전환하고
600%, 44% 증가를 하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3Q가 마지막이고 실적 발표는 한 이쯤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적 발표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때 왜 떨어졌는가? 가을이에요. 9월달. 9월달입니다. 왜 떨어졌는가? 아이폰 판매량을 축소했다. 오더량을 축소했다. 아이폰 판매가 저조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BH가 떨어지는 거예요.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BH는 아이폰의 그 디스플레이하고 본체하고 연결하는 FC 그 연결하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에 납품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폰 판매량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거요? 시장은 미리 선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아,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을 때 이때 그냥 하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22% 마이너스인데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또 BH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아이폰이 많이 팔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에서 뭐 이제 아이패드도 OLED 디스플레이 탑재하면은 오를 거다. 그 다음에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BH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게 이제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민감주나 이런 것들은, 그 기대감,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올랐다가 실제로 실적이 좋게 나와도 그때를 기점으로 다음 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버리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이 어려운 거고, 실적 좋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그때가 고점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결국에 이제 좀 제한적인 루트로 이제 신문을 보는 거, 신문을 보는 게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하고 그냥 보편적이죠. 그래서 BH를 내가 관심 있고 가지고 있으면 BH에 관련되는 뉴스 기사들을 좀 보는 거고, 또 좀 BH하고 관련 있는 게 바로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과 관련되는 뉴스 기사, 아이폰의 판매 동향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좋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이번에 예약 주문량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좀 떨어졌다 이런 게 있으면 안 좋을 걸 선제적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기관들도 한꺼번에 바로 팔지 않습니다. 바로 팔면 자기들도 손해기 때문에 바로 팔진 않아요. 서서히 팔고 어떤 이슈를 주고 나서 물량을 떠넘긴 뭐 그런 이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좋아도 지금 당장 실적이 아니라 좀 한 분기 또는 두 분기 뒤에 어떤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지금 실적이 안 좋잖아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주가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치고 나갔다는 거죠. 최근까지. 왜? 3분기,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MACD라는 보조지표를 월봉에서 활용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는 시점하고 좀 선제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을 때도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는 거고,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사례를 소개해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보다 실적이 좋았고 시장의 기대보다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고, HMM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안 좋을 거라는 어떤 기대,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어떤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던 거고, BH도 마찬가지로 그 관련되는 기업의 어떤 물건 판매량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더라. 결국에는 주가는 선반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을 선택을 하되 향후 전망도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오르면은 같이 다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주식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뒤에 이제 하반기 전망 부분에 증권사의 이야기를 제가 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소개를 못 해드리겠고, 왜냐면 이미 이 수페타시스는
이미 가버렸어요. 그렇죠? 가버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막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효성 헤비 인더스트리, 효성중공업입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제가 채팅방에 이때 언제입니까? 5월 23일이에요. 그 5월 이때 22일쯤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그 삼성증권에서 주간 추천 10선이 나왔길래 이수페타시스가 있길래 이수페타시스를 주목해보자. 그리고 나서 제가 채팅방에다가 이수페타시스를 내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기업이 굉장히 좋더라. 한번 음봉 나올 때마다 한번 사봐라. 사보자. 나도 이제 사 모아야겠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샀어요. 이때 24일 날, 이제 24일 날까지, 그때 월요일 날 오르고 화요일 날 떨어지고 24일 날 수요일 날도 좀 떨어지길래, 이수페타시스 좋은 기업 같아요. 제가. 한번 떨어지면 한번 사보세요. 한번 사 모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내가 분석해보니까 최소한 2만 원은 가야 된다. 그때 당시에 11,000원이었습니다. 최소한 2만 원 가야 되고 오버슈팅 나오면 3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좋은 종목이다. 라고 이제 채팅방에다 했는데 결과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요.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럼 왜 이수페타시스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왔으니까 좀 더 자기 발전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5월 중순에 저는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고 최소한 2만 원, 뭐 3만 원까지는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 물론 지금 이제 3만 원 부근에서 조금 또 하락했다가 올랐다 하락했다 뭐 그러고 있는데 조정을 한번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조정을 주고 나면 또 레벨업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이것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효성중공업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조사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카페에다가 이제 소개를 할 때는 그냥 짧게 좀 추려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들만 해가지고 효성중공업이 좋다. 효성중공업이 좋다고 말은 안 하고 산업재. 최근에 이제 증권가의 리포트 나오는 걸 보니까 산업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더라, 향후 전망을.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3월 달부터 이미 좋았다, 산업재는. 산업재는.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조사한 효성중공업이 괜찮아 보인다라는 그냥 견해를 말하면서 이 리포트를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산업재, 전력기기, 전력계, 변압기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죠. 물론 효성중공업이라는 데는 굉장히 많은 계열사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어떤 사업 중에 하나는 이제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수요가 이제 많을 거다. 그건 뒤에 그 뒷부분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이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의 개인적인 이제 견해를 제가 이제 뭐 공유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물론 이건 제가 언제입니까 날짜가 흐려가지고 이건 6월 18일 날 이제 게시글 올린 거고 물론 저는 그 전에 이미 다 조사를 끝내놓고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조사를 끝내놓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6월 18일쯤에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 하나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소개해주면서 산업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산업재 관련되는 걸로 이제 효성중공업도 있긴 하지만 뭐 증권가에서 주로 다루는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을 증권가에서는 밀고 있더라고요, 메인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뭐 증권가에서 메인으로 밀고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권가의 어떤 하반기 업종을 본다면은
미국 제조. 미국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그러니까 리쇼어링이죠. 트럼프 정부 때부터 본격화됐잖아요. 탈중국화,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본격화되면서 그런 기조가 바이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미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질 기조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자체가 미국의 어떤 그 패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정권의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패권을 지켜야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글로벌에서 파워를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중국하고 적을 져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을 했는데 바이든 때 끝날 것이다. 뭐 전혀 그런 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계속해서 반도체 수출 관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있죠. 물론 좀 더 완화된 태도, 유화된 태도는 보이지만 기조는 바뀌지 않고 지금 모든 걸 이제 아메리카로 끌어들이면서 하고 있고 특히 IRA 법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칩스 법안을 통해 가지고 제조 쪽으로 공장 건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쪽에서 공장 건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뭐 두산 바켓 그 굴삭기 막 그런 것들 수출 많이 된다 그러잖아요. 굴삭기. 그 다음에 공장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요? 전력 시설을 구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 그게 다 산업재라는 거예요. 인프라 관련되는 것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수출량이 많아지고 있더라. 전기 장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갑자기 지금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전기 장비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됐고 그런 것들이 지금 산업재 관련되는 종목들의 실적 증가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뚫고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향후의 전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향후의 전망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져봤을 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건설이 끝날 때까지는 인프라가 다 갖춰질 때까지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건설 투자 제조업이 건설 투자 제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공장 착공이 늘어나면서 그런 인프라 관련되는 분야가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수출이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매출 늘어나는 거고 이익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아니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재해는 운송장비, 기계, IT 부품 등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업종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 업종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증권가에서. 그래서 저도 참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함께 가는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주. 그렇죠. 소재 부품. 일단 IDC 종합 반도체 업체들이 가고 나면은 이제 물량 수주가 많아지면은 결국엔 소재 부품 쪽에도 오더가 늘어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바닥권에 있던 그런 소재 부품 장비주들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제 반도체 인프라 투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장비주 발주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장비 발주가. 그래서 장비주들이 최근에 먼저 선제적으로 많이 올랐고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그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소재 부품 쪽으로 사실은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쪽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소재 부품 쪽도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아마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인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도 보자. 그다음에 정부 주도로 이제 헬스케어, 기계, 로봇, 상사 이런 쪽도 지금 KB증권 같은 데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전략 기술, 국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게 뭐 있나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죠. 당연히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밀어주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사실 모르는 거 없죠. 모르는 거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 원자력 쪽에도 이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 다 아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우주항공, 특히 이제 우주항공 쪽이 작년부터 굉장히 계속해서 핫하기도 하고, 뭐 양자나 이제 차세대 통신 이런 쪽은 인프라 그 캐파 자체가 그렇게 좀 크지 않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PDF 파일에 다 넣어드린 거니까 그냥 한번 쓱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이건 아예 안 보일 걸 예상을 해가지고 제가 PDF에 다 넣어드린 건데, 뭐 자본재 수출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종목인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고르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 몇 개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익 전망이 있죠. 이익 전망이 그냥 높아지는 거 중심으로 고르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분석을 해 보는 거예요. 과거 종목, 과거 실적도 그렇고, 그러면 이 종목과 관련된 뉴스도 좀 찾아보고, 증권사 리포트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죠?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근데 52주 신고가를 이제 막 넘어서거나 넘어설까 말까 하고 있다. 그러다가 52주 신고가를 넘어섰다. 그러면 그때 따라가서 사도 아마 수익 날 겁니다. 날 거라고 믿어요.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주식만 해도 뭐 거의 한 2,500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거는 1조 미만 종목들 쭉 있는데, 이건 항상 중요한 거는 이익 전망. 이익 전망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봐야 돼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래서 뉴스 기사도 좀 찾아보고, 뭐 그렇게 해 보시라고 제가 다 실어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전릭현기, 다음은 단업재다. 전릭현기가 저도 처음에 뭐 전릭현기가 뭐지 그랬는데, 저는 아마 이제 상반기인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하이닉스, 현대, 기아차.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설명은 따로 없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하고 현대, 기아차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하반기에는 또 산업재에 관심을 가져라. 산업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혜 업종인 전력기기, 업황 개선 가능성이 엿보이는 뭐 지난해 감세를 뭐 보이지 않았던 조선업, 조선업 이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산업재 분야가 뭐 관심 가져보자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이건 이제 대신증권에서 나온 건데, 대신증권에서 3분기에는 우리나라 이제 수출 레벨업 될 거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황 실적 턴어라운드를 확인하자.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대형주에 관심 가져보자. 자, 4분기는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박스권 장대의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러면은 소외주나 이제 연말이니까 배당주에 관심 가져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자는 거고, 뭐 그래서 뭐 수출주, 반도체, 자동차, 뭐 중국 모멘텀, 뭐 조선철강화학, 사실 이제 중국 모멘텀은 지금 많이 약화됐죠. 중국 기대감이 지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핵심 전략은 뭐 반도체 기술, 생산 능력 확보, 신재생 에너지다.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이제 범위가 좀 커요, 그렇죠? 범위가 큰데, 저 신재생 에너지는 좀 장기적인 트렌드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풍력, 뭐 원자력, 뭐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안 나와요. 풍력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추세고, 그렇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다.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IRA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해상 풍력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단순하게 뭐 6개월, 1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년, 5년 보고 이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중 확대 유효한 전략, 무조건 이게 뭐 오른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비중 확대로 반도체, 자동차, 화학, 조선, 그 다음에 뭐 이제 전기전자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렇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할 때 업황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딱 봐야 될 것만 네모 박스를 쳐놨습니다. 그 부분만. 그래서 다 읽기 싫으면 그 부분만 보면은, 공통적으로 계속 보면은 여기도 반도체, 화학,
보면은 근데 실적 주도력이라고 그래서 반도체, 화학, IT, 가전,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뭐 그다음에 실험, 인터넷, 에너지가 있는데 뭐 이것만 해도 여기서 한 종목만 뽑아도 한 10종목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냥 뭐 다 오른다는 말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은 좀 이익 개선 폭이 빠를 것들. 반도체 종목만 해도 몇백 개가 되잖아요, 사실은.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은 이익 증가세가 빠를 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골라야 되는데 반도체 오른다 그러면 다 같이 오르긴 하죠, 사실은. 다 같이 오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최근까지도 좀 안 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주로 이제 소재 쪽, 소재 부품 쪽이 반도체에서는 덜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도 관심이 있는데 물론 많이 올랐다고 해서 더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많이 오른 게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개인적으로 잘 판단을 하고 끈기를 가지고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미디어, 교육, 철강, 기계, 자동차, 보면 이제 철강, 기계, 자동차 뭐 이런 거는 이제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보면 증권사마다 이제 미디어 쪽, 미디어 교육 뭐 이런 걸 좀 미는데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고 다 계속 이제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뭐 반도체, 화학, 에너지, 조선, 그렇죠?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익 전망 추이도 제가 한번 봤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턴어라운드가 된다. 화학도 뭐 이렇게 되는데 이 화학을 분류하는 기준이 순수 화학만 하는 증권사도 있고 또 화학에는 2차 전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화학 기업으로.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데는 그냥 2차 전지로 아예 분류를 해버리지만 SKC는 또 화학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화학으로 또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학이 이제 순수 화학을 말하느냐 아니면 2차 전지를 포함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2분기 매출액 기준 성장률이 조선, 기계, 유틸리티, IT 가전, 필수 소비재 이렇게 증가했는데 그래서 이미 2분기는 지나갔어요. 그렇죠? 아직 실적 발표는 안 나왔지만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긴 하는데 실적 발표가 나오긴 않았지만 이미 이제 조선이 2분기 매출액이 증가를 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선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2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선반영한다는 관점에서 3분기 이후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호텔 레저는 많이 증가했는데 사실 조금 애매하긴 했죠. 그 다음에 뭐 IT 가전, 자동차, 증권, 조선 이런 건 이제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던 거고 보면은 이제 IT 반도체하고 IT 하드웨어 업종은 하반기 코어 업종 핵심으로 들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은데 지난 몇 년 동안 보면은 연말에 그런 거 하잖아요. 내년 유망 업종은 뭘까? 2019년의 경우를 보면 2020년의 유망 업종은 뭘까? 대다수 이제 반도체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2020년 연말에 2021년 유망 업종은 뭘까? 반도체가 들어있었습니다. 2022년 연말에 2023년 유망 업종은 뭡니까? 증권사에 물어보니까 반도체를 또 넣었다는 거죠. 빠진 적이 없어요. 빠진 적이.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올랐던 적도 있고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경기의 흐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확실히 바닥권에서 턴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망 업종을 이야기할 때 왜 유망 업종입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내년에 더 잘 갈 것 같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에서는 또 바닥권일 때는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망 업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그냥 참고로 하고 우리가 이제 판단은 역시 스스로 분석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참고해가지고 사고 나서 어떤 믿음을 가질 만한 내가 이걸 사가지고 가지고 갈 만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부족하면은 사실은 수익을 내기가 조금 힘들거나 수익이 약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업종도 참고로 넣어봤는데 실적 성장의 연속성. 뭐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네이버하고 카카오예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렇죠? 빅테크 오르는 데서 계속 떨어졌어요. 왜?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카카오도 연말에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충분히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많이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럼 올라갈 여지가 생겼다고 해서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 실적이 좋게 나와줘야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리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해서 올라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기가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시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2019년도에 2019년도 5월, 6월, 막 7월 이때부터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바이를 권했다가 2021년도 9월 달인가 2021년도 9월 달에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저는 이제 셀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떨어졌고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하라고 이제 우리나라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알파 아이디어도 있는데 그냥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했던 내용이 그러니까 증권사 제가 이제 여러 증권사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다 훑어보고 이제 넣었는데 앞에서 했던 것들하고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중복된다는 점이 많은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실제로 이제 증권사들이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걸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증권사들이 이제 이런 실적 전망이나 이런 자료를 가져온 어떤 자료 풀이 좀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이제 FN 가이드라는 회사에서 어떤 전망치도 하고 뭐 개별적인 조사도 들어가겠지만 어떤 자료를 가져오는 이제 풀 자체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이제 이건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거는 보면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표시는 다 해놨고 그냥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AI를 옛날부터 AI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제 집필한 책이 4차 산업혁명 주식 투자 인사이트라는 책이고 그게 이제 2020년 3월에 출간이 됐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지도를 제가 그려가지고 어떤 분야가 유망할까? AI는 이제 핵심적인 분야 중에 하나죠. AI가 진짜 혁신적으로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인류를 어떻게 또 위협할 수도 있는 존재가 뭐 지금도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분야가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는 하나투자증권에서 그쵸 이제 뭐 AI 지도라고 해가지고 AI 반도체 자율주행 다 관련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 관련되는 분야가 이렇게 있고 관련되는 기업들은 대충 이렇게 있더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투자증권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제가 그냥 자료가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 기업인데 저는 사실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생성 AI입니다. 제너레이션 AI라고 해가지고 생성 AI가 뭐냐? AI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챗 GPT 같이 그냥 질문하면은 뭔가 답을 만들어주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스타트업도 하나, 물론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힘들긴 한데 스타트업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그 생성 AI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뭐 추진은 잘 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추진을 하려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목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생성형 AI를 굉장히 시장이 커질 거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중에서 생성 AI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사실은 AI도. 생성 AI의 기업이 뭐냐? 바로 어도비입니다. 어도비.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뭐 그다음에 구글의 바드 그런 것들도 뭐 생성 AI이긴 한데, 그러면 어도비가 왜 생성 AI냐? 어도비가 포토샵 만들잖아요. 포토샵인데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이제 글을
하면은 어떤 그림을 그려줘 하면 이제 포토샵에서 그림 어떻게 편집해줘 그러면 편집해가지고 딱 주고 어떤 그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뭡니까 달리에서 어떤 뭐 아이가 공을 가지고 노는 그림을 만들어줘 하면 달리가 주잖아요. 뭐 어도비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전문화된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또 우리의 삶이나 어떤 생활이 또 많이 바뀔 수도 있다. 저는 그 분야를 개인적으로 그 분야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생성 AI를 주목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어도비가 좀 그런 분야에 좀 강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거죠. 어도비에서 그것도 만들잖아요. 프리미어 프로라고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영상 나중에는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영상 하나만 지금도 이미 나와 있죠. 뭐 어떤 영상을 만들어줘 그러면 진짜 영상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AI가. 아니면 그 영상을 내가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뭐 어떤 부분 빼고 어떤 장면만 나오도록 편집을 해줘 그러면 이제 알아서 그냥 편집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도비가 그런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 이건 제가 사실은 강의 때 강의에 쓴 건데 이제 그 클래스 101이랑 뭐 이제 강의 때 쓴 건데 지금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시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그 경제 주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흔히 들어봤을 법한 거 뭐 주글러 파동, 뭐 키친 파동, 콘트라 TF 파동, 여러 가지 파동들 경제 이론에서 있는데 그런 경제 이론들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신용 팽창 콘트라 TF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이 주기가 이제 이렇게 갑니다. 경제 주기. 그렇죠. 굉장히 큰 톱니바퀴가 있고 작은 톱니바퀴가 있는 거예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경제 현상이. 그래서 이제 레이 달리오가 그 브리지워터에서 공개한 그런 이제 자본 시장의 팽창에 관한 그 영상이나 보셨던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톱니바퀴 속에서 이제 여러 주기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큰 파동이 하나 있어요. 콘트라 TF가 한 40년 파동이라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큰 거. 그게 바로 뭐냐? 뭐 이 스트라우트 하우 세대 파동, 한 세대의 어떤 주기를 보는 게 한 60년 파동입니다. 보통 한 세대를 한 60년 주기로 보는 거. 그것보다 더 큰 파동이 뭐냐? 바로 이 에너지 파동이에요. 에너지 파동.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주요 에너지원이 최근까지 뭐였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저 학교 다닐 때 막 뭐가 고갈되면 위기가 올 거라 그래요? 석유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석유가 지금 넘쳐나 계속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걱정은 완전 싹 사라졌는데 석유 이전에는 뭐가 에너지였습니까? 인류의. 석탄이었죠, 석탄. 에너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꿨어요. 물론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피어나가지고 우리의 삶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졌는데 그 증기기관의 원료, 에너지원, 로우 에너지는 바로 석탄이었죠. 그러다가 그게 석유로 바뀌었고 그래서 석유의 시대가 1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자동차를 기반으로. 그렇죠? 네, 자동차를 기반으로. 그전에는 기차였다가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기차였다가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그게 지금 이제 100년, 그게 한 100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에너지가 지금 오일, 그래서 오일의 시대가 지금 끝나고 있잖아요, 사실. 오일의 시대는 이미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시대죠?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왔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지금 에너지 전환의 시대예요. 우리가 더 이상 석유 때문에 뭔가 두려워합니까? 뭐 중동에서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제. 물론 국제유가가 오르면은 좀 우리가 생활이 좀 팍팍해지고 뭐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석유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전기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환경, 탄소, ESG,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전기차가 뭐예요? 그것도 에너지 전환이죠. ESS. 에너지 저장 방법의 변화. 그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수소 발전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의 시대로.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에너지 전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여기까지 다 이야기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미 지금 질문해야 될 시간도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풍력이나 원자력이나 여러 가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는 게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6개월, 1년이 아니라 좀 길게 보고 가야 된다. 지금은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그렇게 점점 커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획기적일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죠. 역사는 정확하게 반복되진 않지만 운율이 있다. 아까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주기 똑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운율이 있다.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어떤 에너지의 중심이 석유, 오일이었다면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중심이 되고 그런 쪽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는 또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효율적으로 뭔가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 ESG하고도 연결 지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시간이 원래 이제 12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질문을 몇 개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그냥 손 들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유튜브 영상 안 올린 지는 몇 달이 됐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 유튜브 제가 지금 검색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옛날에 이제 쓰던 게 아마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예. 뭐 보통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예전에는 주식만 한 게 아니라 이제 IT 관련도 다루던 사람이라서 제가 그때 이제 초창기에 지금은 이제 닉네임을 그냥 좀 바꾸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마 뭐 주소가 유튜브 해가지고 저도 이제 주소 바꾼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네. 어쨌든 뭐 이렇게 검색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아니면 이제 주린이 주식가회하기 책을 검색을 하면은 유튜브도 거기가 소개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책을 사라는 건 아니에요. 뭐 책은 어차피 뭐 파는 거는 제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 가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검색만 해서 첫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네. 뭐 질문이 없으신가요? 아, 네네, 뭐 없으면 이제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시간 정도 지났는데 고생하셨고, 네. 앞으로 또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게 끝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이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고, 또 투자를 잘 이어가셔가지고 뭐 혹시라도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기분 좋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